오늘의 정치권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국회의원, 신경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회의를 주재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제 거취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후 제가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당의 위기는 새로운 비대위 출범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추석 연휴 전에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원의 결정 이후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없었던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로 일단은 추석 전에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는데 그때까지는 이 비대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당내 중진들을 중심으로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야말로 법원의 판결로 진짜 비상 상황에 빠지게 됐어요. 예. 국민의힘이. 근데 이제 새로운 비대위를 또 구성하는 데는 넘어야 될 장애물이 좀 또 생겼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맡으려고 하는 비대위 직무대행 그 직무대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 했다는 거예요.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예, 오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는 또 권성동 직무대행,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도 효력이 정지될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로 다시 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생겼다. 또 하나는 지금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장이 예. 이 새로운 뭐 비대위를 구성한다든지 새로운 당원 당규 개정을 위해서 전국이 소집하는 거를 자기는 안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당원을 개정하는 절차가 현 상황대로라면 좀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네요. 그렇죠. 전국위원회가 소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국위 소집을 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병수 의장을 설득해 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당내 또 다선 의원들도 그렇고요. 중진 의원들이 권성동 원내대표직부터 내려놓는 게 오히려 새로운 길로 가는데 첫 단추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원내대표에서 물러나라.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 비대위 새로 꾸리는 것까지는 자기가 책임지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예. 근데 결국은 이 전체적인 과정이 민심에서 얼마나 지금 동떨어져 가고 있는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법안 하나 또 당원 당규 고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민심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름대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은 뭐 개혁을 하려고 나름대로 지금 이제 직원들까지 굉장히 지금 교체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당은 지금 몇 달째 계속 헤매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뭐 의원 연찬회 바로 직후에 이렇게 그냥 역풍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과연 새로운 길을 어떻게 갈 것인지 이것이 지금 관건입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의 사퇴론 들으신 것처럼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제원 의원 또 다른 윤핵관이라고들 칭하고 있는데 수습을 강조를 했습니다. 물러나면 도대체 누가 수습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른바 권성동 사퇴론에 좀 제동을 거는 모습인데 어떤 좀 영향이 있을까요? 글쎄 두 사람은 약간 틈이 있는 듯하면서도 또 뭐 결합을 하고 편의에 따라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8월 26일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가처분 결정 직후에 있었던 게 결국은 체리 따봉 의충이 된 거예요. 예. 그 결론을 6시간 뭐 회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4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예. 뭐 저녁까지 걸르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결론을 본 저희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이건 7월 26일에 있었던 체리 따봉 문자의 재판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그 이 판결, 이 결정문이죠. 판결은 아니고 이 결정문을 읽어보면은 이게 길지 않은 결정문이고요. 이 보면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임 정국위원회 의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효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정당법에도 어긋나고 당헌에도 어긋난다는 네. 겁니다. 특히 비대위에 관련된 것은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뭐 당헌을 고치고 그러는 부분은 오케이. 그런데 비대위에 관련된 부분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분명하게 모시박혀 있기 때문에 이 비대위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비대위를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2기 비대위를 하겠다고 그러면 1기도 안 되는 건데 2기를 하겠다는 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장제원 의원은 권성동 의원의 편을 든다고 편을 드는 건데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요. 이준석 대표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시간이 아닙니다. 법률과 이 결정문의 해석의 시간입니다. 이 해석의 시간은 분명한 거예요. 1기건 2기건 비대위는 무효입니다. 무효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간판을 잘 짓고 10층, 20층에서 폼나게 지어도 이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 건데 여기다가 지금 권성동 대표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갖다 붙여도 안 되고요. 예. 이건 비대위는 여기다가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비대위를 지으라는 이 결정문이 아니에요.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 결국은 비대위는 무효다.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다시 한번 신 의원께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지난 토요일 의총에서 새로운 비대위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지를 모은 결론을 존중한다. 그것은 다르게 해석을 하면 결국은 새 비대위 구성에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당연히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야 뭐 이런 식으로 원칙적인 얘기밖에는 지금 못할 겁니다. 지금 뭐 의총에서 나왔던 그 결론을 뒤집으시오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예. 그 아무런 얘기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더 답답한 것인데 이런 때일수록 이제 국민의힘이 뭐 의원총회나 이런 걸 통해서 민심과 어떻게 민심에 다가갈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비상 상황을 그냥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너무 웃겼던 거는 이해되기가 어렸던 거는 처음에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그 6개월 당원권 정지 그게 이제 윤리위에서 딱 나왔을 때 거리가 아니라 사고라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다 그걸 합의했고 의원총회에서도 다 합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대통령 그 문자가 이제 폭로가 됐고 예.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최고위원들 사퇴하고 그다음에 비상 상황을 어떻게 보면 만든 건데 결국 그 일련의 과정이 뭔가 전혀 매끄럽지도 않았고 합리적으로 보이지가 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준석 전 당대표가 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포문을 열고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못마땅하고 밉죠. 얄밉고. 하지만 그 차원을 지금 넘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앞으로 또 그냥 직무 대행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당원 당규를 고쳐 가지고 비대위를 또 만든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하고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것은 실익이 없다. 음. 실익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도 되면은 국민의힘이 근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다른 개혁의 길을 갈 것인가, 그리고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이거에 오히려 몰두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법원의 그 판결, 법원의 결정문을 피해가기 위해서 당원 당규를 또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한들 이 민심하고는 굉장히 좀 동떨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제대로 더 고민하고 제대로 더 그 치열한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법원이 허락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 비대위, 비대위 2기를 만들었을 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들을 추가로 하겠다는 것도 이미 예고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분명히 법률적 검토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결정문에 대한 분석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또 이제 불구하고 새로운 그게 비대위를 이게 한다. 체리 따봉 의총이라는 게요.
이게 이 결정문이 16페이지짜리 짧은 거지만요. 여기 보면은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비상 상황이 아니다고 그럽니다. 근데 비상 상황 규정을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상 상황 그 새로 만든 당헌 규정에 따라서 비상 상황을 규정하고 비대위로 가겠다는 건데요. 지금 그 체리따봉 의총이라는 게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건데 이건요 정말로 법 기술자들이 앉아가지고 의총을 이끌어간 겁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정말 비상 상황이 된 상황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 비상 상황 아닙니다. 이건 결정문은 나왔지만 법률적으로는 비상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헌 당규를 고쳐서 이 결정문에 맞춰서 비상 상황을 만들어서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요 불소급의 원칙이 있잖아요. 우리 법률의 대원칙이죠. 그러다가 만약에 이게 지금 이 결정문이 근거하고 있는 것은 헌법 8조 2항 정당 설립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비상 상황을 억지로 뭐 당헌 당규를 고쳐가지고 만들고 이러면은 이제 정말로요 이 당은 위헌적 정당이 되는 겁니다. 위헌적 정당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자기적으로 뜯어 맞추고 때려 부시고 뭐 이거 무슨 뭔 땜질 정당입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이건 가처분 결정이니 뭐니 차원을 벗어나 가지고 누군가를 위한 그 누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위한 위헌적 정당으로 전락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체리따봉 의총이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고요. 이 결정문에 맞춰서 이 결정문이 틀렸다고 그러면은 항고나 이의 신청을 통해서 다툴 수 있겠지만 저는 이의 신청이나 항고도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 결정문이 비록 16페이지짜리지만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과 정당법과 당헌 당규를 조목조목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이 결정문을 꼼꼼하게 잘 읽어보고 이 결정문의 뜻과 취지에 따라서 앞으로 당의 방향을 결정해 나가야지 이렇게 땜질하듯이 무슨 뭐 배관공 공사하듯이 당을 이렇게 만들어 가가지고는 위헌적 정당, 위법적 정당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반응까지도 조금 전에 김영우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저런 여권 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 나눈 것처럼 물론 이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과는 담기지 않았지만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라고 주의 깊게 봐왔는데 보신 것처럼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3주 연속 소폭 상승을 했는데 부정평가는 조금 내려왔고요. 긍정평가가 약간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저기에 이제 이번 국민의힘 사태가 다음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반영이 될 텐데 일단 지금의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준석 전 대표의 완벽한 승리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준석 전 대표를 매개로 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졌는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옳지 못한 선택을 한 결과인데요. 근데 하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그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또 대통령을 상대로 굉장히 포문을 열어가지고 비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당 내부에서는 사실 이준석 전 대표 해도 너무한다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지지층의 최소한의 결집이 좀 이루어졌다고는 봐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갔다 오고 나서 또 취임 100일 기자회견 뭐 이런저런 비판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낮은 자세로 민생을 챙기려고 하고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지층이 그래도 결집을 한 효과가 조금 나타났다. 하지만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그 법원의 판결로 인한 국민의힘 이 내용 이게 앞으로 이제 결국은 또 자리에 연연하게 되는 그 결과 이런 거를 보면은 당의 지지율이 더 빠지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또 내려갈 가능성이 또 있죠. 예. 지금 추석 전에 뭔가 그래도 개혁을 하려구나 하는 그런 그 분위기로 가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오히려 대통령 그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대리인단을 통해서 오늘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하긴 했는데 경북에서 뭐 책을 쓴다 그리고 잠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이후에 뭐 예를 들어 방송 출연이나 본인의 입장들을 적극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정치적 피로감이 이준석 피로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법률적으로는 분명히 이준석 대표가 우위에 있는 건 맞습니다. 이 결정문은 거의 100% 이준석 대표가 이긴 겁니다. 법적으로는요? 네, 법적으로는. 네. 그러나 정치적 피로감 그리고 지금은 위기잖아요. 정치적 위기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그 위기가 크기 때문에 보수층의 총결집, 지지층의 총결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당이 대응을 잘못하고 체리따봉 의총이나 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로서 대표로서는 지금으로서는 뭐 낮은 행보, 조용한 행보, 그리고 고개를 수그리고 있는 행보를 보이는 게 현명하죠. 그런데 법률적 행보는 분명히 100% 우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비대위가 또다시 굴러가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권리관계를 형성을 해서 전당대회로 가게 된다면은 이게 아무 법률적인 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 행보를 또 막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전차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대통령실은 반면에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뭐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좀 인적 개편 움직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지휘고와 막론하고 예외 없이 개편하겠다,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런 의견까지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희들이 여의도에서 흘러다니는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실에 처음에 구성 때부터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통령실을 짠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 짠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 성향, 인연 이런 것들이 많이 작동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차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고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보필하는 데 있어서 치밀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관측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수리수선을 해서 다시 스타트를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 이 지금의 상황들 김영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필요하죠. 지금 아마 여러 가지 공직기강을 다잡는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대통령실에서 보고됐던 여러 가지 문건들 이런 게 이제 외부로 유출됐다. 뭐 이런 그 사고가 있었단 말이죠. 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대통령실 인사할 때 뭐 인수위에서 또 누가 갔고 또 유튜버가 또 누가 갔고 또 정치인의 아는 지인 그게 이제 철저하게 검증받은 그런 그 인력이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아름아름으로 해가지고 그냥 2년만으로 들어갔던 그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좀 쇄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무수석실의 그 비서관급부터 교체하는 걸 보면 이게 이제 정무수석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다른 수석실의 인적 쇄신, 인적 개편도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이 되고 지금 대통령실은 나름대로는 상당히 위기의식이 있는 걸로 이렇게 읽혀집니다. 근데 이제 당이 문제인데요. 오히려 당이 지금 너무 안이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비대위 비상 상황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벌어졌던 많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의원총회라든지 의원총회 참석률이라든지 의원 연찬회에서의 또 그 밖에서지만은 술자리라든지 예. 또 그다음에 이제 수회 때 어떤 막말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은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막 읽혀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는 아마 국민의힘이 정말 쇄신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요 이재명 신임 대표가 주재한 민주당의 첫 번째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어떤 얘기했는지 듣고요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협력할 것은 철저하게 먼저 나서서라도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퇴행과 독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재명 신임 대표의 첫 번째 요구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야당과의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라고 답변을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이고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그런 답변인데 그것과 함께 또 이재명 대표 체제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이 정도의 득표율일까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인 이 전당대회 결과를 보신 총평 한 말씀 듣도록 하죠. 뭐 이대명 확대명은 뭐 분명한 방향이었고요. 이제 문제는 출마를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를 했고 결국은 박용진 후보 혼자 남은 거죠. 근데 박용진 후보의 명분인 97세대론을 가지고는 당원들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 이번에 노정이 됐고요. 그게 퍼센티지로 분명히 보인 겁니다. 예. 권리당원 투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게 분명히 나타났고 그 다음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대의원 투표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투표율이 좀 낮다는 거죠. 투표율이 예상보다도 좀 낮았고 특히 당원 숫자가 많은 수도권과 호남에서 낮았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새로운 지도부가 이 호남을 어떻게 어루만질 수 있는 거냐, 호남에 이 좀 달라지고 있는 관심을 어떻게 다시 끌어모으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는 대표가 갖고 있는 이 사법 리스크라고 그러는 범죄 혐의가 지금 한 발 한 발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영수회담을 제안을 뭐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얘기를 했지만은 대통령실은 언론적인 반응밖에 보이질 않잖아요. 또 하나 이제 어려운 문제는 영수회담이라는 게 참 오래된 말이기는 한데요. 여야의 대표와 대통령에서 결국은 3자 회동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당의 대표가 누군지가 분명치가 않거든요. 지금 이렇게 법률적 정치적으로 쟁투가 일어나고 있는 예. 상황에서 여당 대표를 결정한다는 것이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3자 회동이 어렵다고 그런다면 양자 회동으로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만난다는 것은 대통령 입장에서 별로 흔쾌하지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아직도 이 검사 마인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흔쾌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수회담은 저희들은 성사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취임 일성 민생 개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있었던 최고위 회의에서 내용들을 보면 영부인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그리고 한동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새로운 민주당의 지도부에 어떻게 보면 좀 이 강경한 입장일지 그리고 아니면 기선제압일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김영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앞으로 잘은 몰라도 민주당은 굉장히 강경 노선으로 나갈 겁니다. 일단 지금 새로 구성된 지도부 자체가 이재명 당대표와 그다음에 최고위원들이 거의 다 지금 친명이거든요. 또 네. 강경한 노선이고 그 이재명 당대표도 지금 영수회담 요청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협치도 하겠습니다마는 퇴행과 독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 이런 예. 얘기를 했는데 이 민생도 좋지만은 앞으로 이제 결국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 상황은 그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그 사법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현실화된다면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민주당은 당원까지 수정을 하면서 방탄 조항을 넣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굉장히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법 사항이 벌어지면 말이죠. 예. 그렇게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은
협치나 민생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하고 윤석열 정부 또 국민의힘은 전면전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뭐 78%의 득표율로 압도적으로 득표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투표율이 좀 낮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정말 그 민주당으로서도 거의 처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DJ가 당대표 할 때도 74, 5%밖에 못 얻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78%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안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역시 이재명의 민주당은 강경 일변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걱정이 좀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이재명 대표와 새 지도부가 오늘 첫 지방 일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양산의 평산 마을을 찾았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관련된 영상도 좀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호남의 문제 어루만지기, 관심 돌리기가 있고 이제 더 중요한 문제죠. 지금 현재 이번에 여러 사람이 출마를 하려고 친문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다 접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후보 보고 나오지 마라고 그랬는데 결국 이 후보가 나와서 지금 대표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 압도적인 78%라는 득표율을 가지고 있지만 이 내부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내부의 여러 계파들을 하고 어떤 관계를 갖느냐라는 것이 우선 당장 더 급한 문제가 됩니다.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날 일정으로 지금 평산을 내려가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